안녕하십니까. 센텀 종합병원 관절센터 진료부장 이윤성입니다. 오늘의 주제, 정신건강의학과 무엇인가요? 오늘은 특별히 정신건강의학과 장준호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센텀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장준호입니다. 요즘 몸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정서적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정신질환은 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사회적 편견으로 꼭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우리가 옛날에 정신과라고 얘기했던 곳, 어떤 문제들을 다루는 곳인가요? 정신건강의학과, 흔히 정신과라고 부르는 저희 과에서 다루는 문제는 크게 신경증, 정신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신증은 조현병이나 조울증처럼 현실에 대한 판단 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자신에게만 들리는 것을 환청이라고 하는데, 이런 목소리가 외부의 현실 세계에서 오는 소리인지 자신의 내부 세계에서 오는 소리인지 판단하지 못하게 되어 목소리의 내용을 그대로 믿거나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가 아닌 것을 스스로는 사실로 믿는 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청과 망상이 정신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나 실제 제 정신과에서는 신경증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신경증은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에는 문제가 없고 내적인 갈등이나 외부의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심리적으로 긴장감을 느끼거나 여러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외에도 알코올 의존이나 뇌 손상 후 발생하는 정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경험한 후 기분이 좋지 않고 잠도 잘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극복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꼭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방문하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즉 저희 정신과적 문제도 다른 질병 등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을 다친 경우를 생각해보면 통증이 견딜만 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약국에서 파스를 바르거나 진통제를 사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움직이는 게 힘들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긴다면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고 필요에 따라 입원 치료나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후유증이 생겨 이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 정신과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한 기분이 들고 불안하게 느껴지지만 일상적인 대인관계나 사회생활, 그리고 직업적인 생활 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스스로 극복하여 나아진다면 꼭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울한 기분 때문에 의욕이 없고 잠을 못 자는 문제 등으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 직업생활 등에서 문제가 생기는 정도라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과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그 진료 기록이 남으면은 취업이나 승진에 영향을 받아서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래서 다들 가기를 좀 꺼려하시고 하는데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일단 정신건강의학과, 저희 정신과적 진료 기록은 병원 내부의 의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진료본 의사가 작성한 의무 기록은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 외에는 열람 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이는 의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계가족도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기록을 열람 또는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대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 언제든지 자신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열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회에 퍼진 오해에 불과합니다. 만약 사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 개인의 진료 기록을 열람, 조회하고 취업이나 승진 등에 영향을 준다면 해당 기업이나 국가기관은 의료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물론 사회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병가 등을 위해서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였을 때 비공식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는 것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신과 진료를 보면 보험 가입이 어렵다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예전에는 정신장애가 있으면 보험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말한 정신장애는 영구적인 기능 손실이라는 의미에서 장애를 지칭하는 것으로 치매나 심한 수준의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장애 등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저희 정신과 진료를 받는 절대 다수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에 따라 현재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는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내과적 질환으로 보험 가입이 잘 안 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과에서 한두 번의 가벼운 진료를 받았거나 단순 불면증, 적응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후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고 치료가 종결된 후 일정 기간, 보통 5년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 정도 기간이 지났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우울증 환자는 자살한 경우 배상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시 약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정신과 질환은 마음의 병인가요? 네, 보통 정신심리적 문제가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고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정신심리적 문제가 여러 생물학적, 유전적, 환경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로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힘든 일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울한 기분이 들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환청, 망상 같은 정신증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인간의 정신활동에서 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고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로 우울한 기분, 불안, 불면, 환청 등 다양한 증상들의 치료 효과를 보이는 약물들이 개발되었고 적절한 약물 치료는 증상의 호전 및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증상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담치료라 부르는 지리적 정신치료, 정신역동적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등도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신과를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의 경우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약물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신과 약물은 왠지 뭐 중독성도 좀 있을 것 같고 먹으면 살도 좀 찔 것 같고 의존하게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정말 환자가 된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거부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정말 좋지 않은 약인지 우리 몸에 해가 되고 의존성이 있는 약물인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물의 의존성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대부분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너무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은 정신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치료 수단의 하나이며 많은 경우 약물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는 이득이 약물 부작용 같은 손실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뿐 아니라 다른 모든 과에서 행해진 약물 치료, 시술 및 수술적 치료는 언제나 이득과 손실이 있습니다. 암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게 되면 암을 제거할 수 있는 이득이 있지만 수술 시 출혈이나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도 합니다. 정신과 약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신과에서는 각 환자마다 이런 이득과 손실을 따져 적합한 치료 약물을 선택합니다. 요즘은 내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등에서도 해당 과의 증상에 따라 신경안정제나 우울증약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신과 의사 상담 후 현재 불편하신 증상에 맞는 적절한 약물을 복용해 보시면 불편한 증상의 호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정신과 약물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 중에 한 가지가 한 번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정신과 약은 마약 성분이라서 중독성이 강하다라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 한번 해주시죠. 예. 실제로 저희 정신과 약물을 오래 복용하면 중독되는 게 아닌가 걱정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통 정신과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갑자기 지속적으로 복용하던 약물을 임의로 중단한 후에 우울, 불안, 불면 등 증상이 악화된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는 약물에 대한 신체적 의존 및 심리적 의존에 의해서 발생하며 증상이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약을 중단하여 나타난 증상들입니다. 정신과 약물 중 신체적 의존이 생기는 약물은 수면제, 흔히 항불안제라고 얘기한 신경안정제 종류들이며 그 외에 항우울제 등은 신체적 의존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심리적 의존은 약을 조금만 줄여도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신체적, 심리적 의존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신과 전문의는 면담 및 검사를 통해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상태에 따라 약물 용량을 조절하며 증상이 호전되면 점진적으로 약물을 줄여나가게 됩니다. 또 정신과 약물 치료 중에 체중이 증가한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이 때문에 정신과 약물이 살을 찌게 한다고들 생각하지만 이는 약물 부작용이 아닌 환자분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증상, 식욕의 증가, 폭식 습관, 활동량 저하 등 생활 습관 등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정신과 약물에 의해 체중 증가가 보고된 약물도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 항우울제, 기본조절제 등이며 보통 이런 약을 쓰는 경우에는 체중 증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하게 됩니다. 만약 치료 중 체중 증가 문제가 생기면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체중 증가에 영향이 거의 없는 약물로의 변경 또는 식욕 저하를 유발하는 약물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체중 증가가 환자분들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정신과 의사들은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잘 평가하면서 약물을 조절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졸리고 축축 처진다 라고들 많이들 오해를 하십니다. 진짜 그런가요? 졸음은 약물 조절하는 과정이나 급성기 치료 중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증상입니다. 정신과 약물 중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복용 후 부작용으로 졸음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불안감을 줄여주거나 야간 불면증 증상 조절을 위해 사용되며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드시면 낮에 느껴지는 졸림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정신병 약물이나 일부 항우울제 복용 시 원치 않는 부작용으로 졸림 효과가 있는 약물들도 있습니다. 우울한 기분,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이 심한 급성기에는 졸림 부작용을 감수하고 이런 약들을 써야 할 때가 있고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면 졸림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약물을 감량해 나가게 됩니다. 반면 정신과 약물 중에는 오히려 잠을 방해하거나 졸림 증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약들도 있습니다. 이에 치료 과정 중 너무 졸리거나 수면에 방해가 되는 약물이 있는지 평가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신과 의사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무리하고 장기적인 노동으로 인해서 관절 통증이 있는 경우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정신건강의학과에도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저희 정신과에서도 산재로 인정받고 치료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연관된 것들을 산재로 이제 인정되는 경우를 알아보면 예를 들면 직장에서 직장 내 성추행이라던가 아니면 직장 내 상사의 갑질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울한 기분이나 불안감, 불면증 등 다양한 증상이 생겨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적응장애 또는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 같은 증상에 맞는 진단을 받아서 산재로 치료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위험한 작업을 하시다가 실제 다치시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는 걸 목격하신 분들이 그 이후에 불안해하시거나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응장애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산재를 진단받아 치료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오늘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오해들을 정리하고 몰랐던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함이 있다면 혼자서 걱정하고 참지 마시고 언제든 전문의와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많이 되셨나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센텀종합병원 홈페이지 의료상담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센텀종합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